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장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예술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1장에서 말씀드렸죠. 300년 만에 어떤 그런 신예술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14세기에 나타난 어떤 그 최초의 신음악이라고 불리는 그 중세시대의 그 알스노바가 탄생된 후에 두 번째 신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크 음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세기 그 르네상스 음악에 이어서 17세기, 18세기 전반까지 바로크 음악이 전개가 되는데 역시 이 바로크라는 말도 미술 작품에서 어떤 그 바로크 양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바로크와 후기에 바로크 음악을 150년으로 하는데 바로크 후기에는 그 로코코라는 양식도 사실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음악사적인 어떤 그런 양식으로 볼 때 바로크와 로코코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나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건축 양식에서는 이 바로크 양식은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본 내용인데 이 바로크의 양식은 어떤 그 건축물로 얘기할 때 기둥이 있으면은 그 하단부에 어떤 그런 장식적인 것들이 그런 무늬가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로코코 양식은 하단부보다는 상층부에 어떤 그 건물의 그러한 그 상대를 이루는 그 건물 기둥의 윗부분에 가서 그 장식품들이 많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봐서 음악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바로크 양식은 뭔가 저음 위주, 아래 음을 굉장히 많이 꾸며주고 중요시하고 하는 데 비해서 로코코는 물론 저음도 중요시하지만 로코코 양식은 그 위에 어떤 그런 상층부의 어떤 그 장식음이라든가 상성부에 고음 쪽에 어떤 그런 음들을 꾸며주는 것이 로코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모든 그런 로코코 양식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 미술 사주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크라는 말은 불규칙적인 그 모형을 뜻하는 포르투갈어에서 그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이고 기교만 상당히 과장되고 기교가 너무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아주 감각이 아주 나쁘고 그러한 어떤 그 괴상한 헐뜯는 듯한 그러한 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안 되겠죠. 다만 이 이전 시대의 음악과 견적을 때 새로운 양식이 어떤 그들에게 생소하게 보여졌을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바로크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크에 와서 가장 그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극음악과 어떤 그 기악음악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이것이 발전되었는데 극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오페라의 탄생을 이 바로크 음악의 어떤 그 기념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바로크 시기에는 어떤 그 근대 음악의 탄생 시대이고 성장 시대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 어떤 그 최후에 나타난 여러 경향들의 음악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그 음악 작품을 창조한 사람은 모두 그 뭐 핸델이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모두 1685년생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음악사에서 남을 만한 큰 어떤 그 대들보 역할을 두 분이서 해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그 기악음악의 발전에 때맞춰서 중세 이래 어떤 그 여러 가지 악기가 개량되고 또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올린이라든가 오르간 그리고 챈발로 등이 이제 흔히 연주가 되었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또한 발명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어떤 그 이 시기의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역시 150여 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악의 중심축이 점차 궁정이나 귀족 사이로 이동이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장주와 단주가 뚜렷해지고 통주 저음에 의한 화성음악이 발달하였다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어떠한 그런 네오마적인 그런 그 낭송적인 어떤 박과 마디가 없는 이런 음악에서 이제는 그동안 선법 음악 위주의 어떤 그런 음악이었는데 비해서 이 바로크 음악부터는 이제 장주와 단주가 뚜렷해지고 저음에 의한 어떤 그런 화성 통주 저음에 의한 저음부를 중요시 하게 되겠죠. 저음부가 우선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저음부에 따른 어떤 상성부의 배치를 위한 이러한 화성음악이 이 바로크 시대에 와서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150여 년을 일컫는 17세기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대를 음악사에서는 바로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삐뚤어진 진주라는 의미로 이 이름은 뒤에 고전파 시대 때 이 시대에 붙여진 것이 아니고 이 뒤에 고전파 음악 시대 때에 붙여진 것으로 중세 시대의 음악은 어떤 신을 위한 음악이었다 그러면은 르네상스 이후의 음악은 인간을 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크 음악은 바로크의 음악은 그 중에서도 어떤 그 귀족을 위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귀족을 위한 음악의 특징은 엄격한 음악 형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크 음악은 아름다운 진주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어떤 선율적으로도 그렇고 화성적인 형식적인 형식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좀 삐뚤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비뚤어진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크에 들어와서 가장 획기적인 어떤 그 새로운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페라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음악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동안 그동안 그 음악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의 역사는 발전하면서 어떤 그 반복이 된다라고 할까요? 맨 처음에 그 단성음악적으로 음악이 어떤 그런 모노포니적인 그런 음악으로 출발을 해서 그것이 다성음악적인 폴리포니적인 어떤 그런 음악으로 흐르다 다시 또 이제 단선율의 어떤 그런 음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성율의 음악이 예전에 들었던 어떤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그런 단선율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베마리아처럼 어떤 그런 바로크 후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다성음악적인 폴리포니 형태인데 그런 아베마리아나 이러한 그런 음악이 아닌 다성음악적이 아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음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다성음악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음악적 통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음악들은 그 몇 개의 성부가 서로가 얽혀서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성부가 아닌 그 단성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그 독창 양식을 만드는 것,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노디라고 부르는 건데 이 양식은 그 르네상스인들이 어떤 그 그리스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떤 그 그리스 고전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의 어떤 그런 부산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어떤 그 모방은 반주를 없애고 독창 성부만 남기는 것이지만 이 단선 음악은 반주도 포함이 됐고 그렇죠. 그동안은 어떤 그런 아가펠라적인 음악이었지만은 이 바로크에 와서는 이 독창과 어떤 그 반주의 선율이 뚜렷이 구분이 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주는 특히 축소돼서 어떠한 그 몇 개의 간단한 화음 위주의 어떤 수직 화음으로 압축이 돼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선 음악이 급기야는 이 오페라를 탄생시키게 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크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어떤 특징은 그 음악을 사용해서
어떤 그 이념과 감정을 표현시키고 또는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 오페라가 탄생하는 곳은 바로 이 시기에 초기 북의 그 북이탈리아의 그 피렌체라는 도시, 아마 그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그 귀족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의 어떤 그런 풍부한 그런 재산의 힘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그 음악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해서 오페라가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절대주의 상징인 조국이 또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궁정에서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거나 애교상, 필요에 의해서 호화스러운 궁정에서 무도회를 열거나 접대를 열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페라의 발전과 어떻게 오페라의 그 생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떤 그런 재산적인 어떤 축적이라든가 금전적인 어떤 풍부한 그런 그 힘으로 해서 어떤 그 학자나 예술가들을 끌어 모아서 돈을 주고, 그리고 음악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음과 음색을 표현하는 협주곡이 작곡이 됩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 도시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체르토라고 하는 그러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오르간. 이제까지 악기 중에서 오르간은 그래도 계속 소위 참 대접을 받아왔죠. 악기 중의 왕자라고 하는 오르간은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달해 왔고, 아울러 계속 발달해 갑니다. 그리고 이 오르간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울려 퍼지는 그 오르간 소리에 그 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일요일마다 어떤 그 사람들의 큰 낙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일요일 그 한때만이라도 어떤 그 괴로움을 잊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어쨌든 그 오르간의 소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위안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 오르간을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서 그 오르간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기부터는 어떠한 음악의 하나의 큰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상을 한 곡 해보겠는데요. 바로크의 가장 많이 연주가 되고 흔히 많이 또 알고 있는 토카타와 푸가에 대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카타라는 것은 즉흥성이 매우 강한 그런 화려한 악곡입니다. 최대한 어떤 그런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그 건반악기에서 그 기교를 어떤 그 연주자의 기교를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형식으로서 토카타라는 그러한 악곡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푸가라는 것은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은 그 다른 성부의 이 주제가 차례로 그 주제를 모방해서 전개가 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대위법적인 그런 악곡을 말합니다. 토카타와 푸가 연주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악기의 연주는 클라비생이라고 그러죠. 클라비어. 요즘에도 개량돼서 이 클라비어를 많이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곡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하의 곡이 되겠습니다. 바하는 그 음악가의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죠. 독일 아이젠하워 태생의 바하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그 형한테 어떤 음악을 배웠고 피아노 전시인 클라비어를 연주를 잘했다고 합니다.